나는 멀쩡했는데 세상은 어느 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놨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어요. 나는 동네 마트에 가서 귤이랑 두부를 샀어요. 계산대에서 카드로 결제도 잘했고 거스름돈도 정확히 챙겼어요. 집까지 오는 길도 단 한 번도 헤매지 않았어요. 74살이지만 아직 정신도 또렷하고 몸도 건강했어요. 집 앞 골목에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낯선 차량 한 대가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어요. 검은색 승합차였어요. 문 앞에는 경찰 1명, 구청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 2명이 서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빨리 걸어갔어요. 그들은 나를 보더니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어요. 이 집 어르신 맞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인지 물으려는데 구청 직원이 먼저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아주 담담한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치매 의심 신고가 접수돼서 나왔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제가요? 치매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지금 막장을 보고 왔어요. 물건 가격도 다 계산했고 집 주소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주민등록번호도 또박또박 말할 수 있었어요. 경찰이 작은 수첩을 꺼내며 물었어요. 오늘이 며칠인지,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침에 뭘 먹었는지 물었어요. 나는 전부 다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가습을 켜놓고 외출하셨다는 신고가 있어서요. 그리고 최근 길을 잃어버리신 적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 말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나는 평생 가스불을 2~3번씩 확인하고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길을 잃은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 아들이었어요. 나는 억울해서 목이 메었어요. 내가 언제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누가 그런 신고를 한 거예요? 구청 직원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보호자분께서 신고하셨어요. 보호자. 그 단어가 내 인생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보호자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가족 중 누군가라는 얘기잖아요. 아들밖에 없는데 아들이 날 신고했다고요? 경찰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일단 보호자분과 확인해야 해서요. 잠깐만 동행해 주세요. 동행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나는 그냥 오해를 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한테 전화하면 금방 해결될 거라고 믿었어요. 차에 타라고 했어요. 나는 산 물건을 들고 차에 올랐어요. 차 안에서 계속 말했어요. 나 멀쩡하다고 진짜로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차가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물어봤더니 임시보호시설이라고 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범죄자도 아닌 내가 그대로 요양원으로 끌려갔어요. 차는 곧 큰 건물 앞에 멈췄어요. 간판을 보니 요양원이었어요. 실버 케어 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나 여기 올 이유가 없는데요. 하지만 직원들은 이미 내 팔을 잡고 있었어요. 저항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어요. 안내받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4인실이었어요. 침대 4개가 나란히 있었어요. 한 침대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다른 침대에는 멍하니 천장만 보는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철컥하고 울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감옥 문 닫히는 소리 같았어요. 숨이 막혔어요. 나는 침대 끝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여기에 왜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평범하게 장을 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요양원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직원이 와서 저녁 식사 시간이라고 했어요. 식당으로 가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지어 앉아 계셨어요. 어떤 분은 밥을 흘리면서 드시고 어떤 분은 숟가락을 제대로 쥐지도 못하고 계셨어요. 나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데 왜 나를 여기 가둬놓은 걸까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요.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평생 갇혀 산다고. 밤이 됐어요. 불이 꺼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옆 침대 할머니가 밤새 소리를 지르며 우셨어요. 다른 침대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새벽 4시쯤 됐을 때 화장실에 갔어요. 복도를 걷는데 간호사 스테이션이 보였어요. 직원들이 졸고 있었어요. 그 순간 생각했어요. 지금이 기회라고. 나는 조용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현관문 앞에 섰어요.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슬리퍼도 제대로 못 신고 뛰쳐나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어요. 큰 길까지 나와서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이 놀라며 물었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이 시간에 어디서 오신 거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집 주소를 말했어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30분쯤 걸려 집 앞에 도착했어요. 익숙한 우리 집이 보였어요. 안심이 됐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어락 앞에 섰어요. 평소에 쓰던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삐삐삐. 틀렸다는 소리가 났어요. 이상했어요. 다시 천천히 눌렀어요. 또 틀렸어요. 몇 번을 다시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렸어요. 비밀번호가 바뀐 거예요. 내가 없는 사이에 누군가 바꾼 거예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고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내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요양원에서 연락 왔는데 사라졌다고 난리였잖아. 나는 아들을 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놀라지 않는 걸까요? 왜 걱정하는 것 같지 않은 걸까요? 비밀번호 왜 바꿨어? 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엄마 깜빡할까봐. 내가 바꿔놨어. 들어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 모든 일이 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아들은 그날 이후 유난히 친절한 보호자가 됐어요. 집에 들어가서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은 요양원에 연락해서 내가 돌아왔다고 알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를 안심시켰어요. 엄마 요양원 안 보낼게. 내가 엄마 잘 챙기게. 그 말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아들은 그날 이후 내가 더 걱정되는 듯 행동했어요. 매일 전화를 했고 일주일에 서너 번 집에 들렀어요. 처음엔 고마웠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뉴스 보니까 보이스피싱 많대. 엄마 통장은 내가 관리하는 게 안전하겠다. 병원도 나랑 같이 가자. 엄마 요즘 깜빡하는 거 많잖아. 엄마 혼자 다니지 마. 내가 같이 다녀줄게. 그 말들이 처음엔 다 걱정처럼 들렸어요. 아들이 날 챙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통장도 맡겼고 카드도 맡겼어요. 병원도 아들과 함께 갔어요.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나중에야 알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 잔액 부족 안내였어요. 이상했어요. 분명 통장에 돈이 꽤 있었는데요. 돈이 많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처음엔 50만 원, 그 다음엔 200만 원, 그 다음엔 1000만 원씩 빠져 있었어요. 이건 뭐야? 이 돈 어디 간 거야? 아들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엄마 노후 대비로 보험 들었어. 엄마 혹시 나중에 큰 병 생기면 어쩌려고.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보험이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중을 위한 거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됐어. 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왜 미리 말하지 않고 멋대로 한 걸까요? 하지만 아들이니까 믿었어요. 그 후로도 돈은 계속 빠져나갔어요. 매달 조금씩요. 크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쌓이면 큰 돈이었어요. 결정타는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내 집이 아들 명의로 바뀌어 있었어요. 어느 날 주민센터에 볼 일이 있어서 갔어요. 전입신고를 하려고 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머님, 이 집은 지금 아드님 명의네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분명히 내 이름이 아니라 아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집은 내 집인데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등기부등본 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등본을 신청했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어요. 집 소유주가 아들로 바뀌어 있었어요. 증여 날짜도 적혀 있었어요. 불과 한 달 전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래에 적힌 내용이었어요. 보호자 동반, 치매 진단서 첨부, 증여 처리.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치매 진단서라고요? 나는 치매가 아닌데요. 주민센터를 나와 벤치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집을 가져간 거예요. 그날 나는 서류 한 장으로 살아있으면서도 판단 능력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나는 분명 기억하고 있었는데 세상은 내 기억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서랍을 뒤졌어요. 병원 진료 기록을 찾았어요. 최근에 아들과 함께 간 병원 서류가 있었어요. 서류를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치매 검사에서 중증 의심 판정을 받았다고 나와 있었어요. 검사 날짜는 한 달 전이었어요. 그날 기억이 났어요. 아들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고 해서 따라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간단한 질문 몇 개 하더니 끝났어요. 20분도 안 걸렸어요. 제대로 된 검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치매 진단서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단서로 집이 아들 명의로 넘어간 거예요. 나는 병원에 전화했어요. 담당 의사와 통화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의사는 보호자 동의 없이는 환자와 직접 통화할 수 없다고 했어요. 보호자. 또 그 단어가 나왔어요. 내가 치매 환자니까 보호자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직접 물었는데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아들이 저녁에 집에 왔어요. 평소처럼 웃으며 들어왔어요. 나는 그 웃음이 소름 끼쳤어요. 너 이거 다 내가 한 거지? 등기부등본과 진단서를 내밀었어요.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를 위해서였어.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나를 위해서라고요? 엄마가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나중에 재산 분쟁 생기면 복잡해 미리 정리하는 게 나아. 아들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요. 그리고 솔직히 엄마 나이도 있고 요즘 깜빡하는 것도 많잖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 그 말이 칼처럼 날아와 심장을 찔렀어요. 아들은 정말로 나를 치매 환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나 멀쩡해. 치매 아니야. 엄마 치매 환자는 자기가 치매인 줄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아들은 이미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었어요. 그저 처리해야 할 재산 목록으로 보고 있었어요. 나는 그날 밤 울지도 못하고 천장만 보며 밤을 샜어요. 그리고 속으로 단 하나만 되뇌었어요. 그래, 니들이 나를 법적으로 죽였으면 나는 법으로 다시 살아야겠다. 이번엔 내가 몰래 진짜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고 나서 집을 나왔어요. 큰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갔어요. 접수하면서 말했어요. 정밀 검사를 받고 싶다고, 치매 검사를 제대로 받고 싶다고 했어요. 간호사가 예약을 잡아줬어요. 일주일 뒤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검사였어요. 신경과 정신과 MRI, 인지, 기능 검사까지 전부 받았어요. 3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한 달 뒤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치매 전혀 없으세요.
오히려 연령 대비 인지 기능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 순간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났어요. 나는 멀쩡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진단서 발급해 주실 수 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단서를 써줬어요. 그 종이 한 장이 내 무기가 될 거예요. 그날부터 판을 뒤집기 시작했어요. 병원을 나와서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노인 인권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았어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재산 편취 시도입니다. 바로 고소하셔야 해요. 그날부터 준비에 들어갔어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통장 거래 내역, 등기부등본, 가짜 진단서, 요양원 기록까지 전부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접수했어요. 치매 진단 무효 신청, 증여 무효 소송, 허위 진단서 신고 감금 및 재산 편취 고소까지요. 아들은 법원에서 출석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패닉 상태가 됐어요. 전화가 미친 듯이 왔어요. 엄마 이거 왜야? 나 진짜 그런 의도 아니었어.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무시했어요. 할 말이 있으면 법정에서 하라고 답장했어요. 법정에서 모든 게 뒤집혔어요. 재판 날이 왔어요. 법정에 들어서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아들도 와 있었어요.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나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우리 측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대학병원 정밀 검사 결과, 통장 거래 내역 모든 기록이 나왔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담당 의사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아들이 데려갔던 그 병원 의사였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정상적인 진단 절차를 거쳤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보호자가 미리 진단서를 요청했고 간단한 면담만 진행했습니다. 정밀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선언했어요. 본 증여는 무효로 한다. 주택과 금융 자산은 모두 원소유주에게 반환하라.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었어요.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나는 모든 걸 되찾았고 대신 아들을 완전히 잃었어요. 판결이 나고 며칠 뒤 집으로 돌아갔어요. 정확히는 다시 내 집이 된 곳으로요. 제일 먼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새 비밀번호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통장도 다시 만들었어요. 새 은행, 새 카드 전부 새로 시작했어요. 이번엔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을 거예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집 앞에 찾아왔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초인종을 눌렀어요. 나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인터폰으로 말했어요. 나는 너를 늙어서 버리지 않았어. 그런데 너는 나를 살아있을 때 버렸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참을 서 있더니 돌아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나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도 내 인생을 맡기지 않았어요. 외롭지만 자유로워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아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였을까요? 진짜로 내 안전을 걱정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을까요? 답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자식이 부모를 치매로 몰아 재산을 빼앗는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나는 재산은 되찾았지만 아들은 되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되찾고 싶지도 않아요. 내 아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법정에 섰던 그 사람은 내가 아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까요? 혹시 주변에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으신 어르신이 계신가요?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세요. 정말 치매가 맞는지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요. 노인은 무능력자가 아니에요.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조금 느릴 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많을 뿐이에요. 특히 가족을요. 나는 오늘도 장을 봐요. 귤도 사고 두부도 사요.
계산도 잘하고 길도 안 잃어버려요. 가스불도 꼭 확인하고 나가요.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해요. 나는 치매 환자가 아니었어. 누군가의 먹잇감이었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제 나는 내 삶의 주인이야.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끝까지 싸워야 해요.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공감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